1월달 이후로는 이제 사실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금리 동결이죠. 일단은 감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3월 달에 멈출지 5월 달에 멈출지 심지어 6월 달에 멈출지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속이 된 건 맞아요. 감속이 된 건 맞는데 감속이 되고 나서 동결이 되면 그러니까 감속을 했는데 감속이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그냥 너무 약하게 밟아서 이게 멈추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동결의 시간도 뒤로 밀리잖아요. 뒤로 밀리고 동결의 시간이 뒤로 밀리면 인하의 시간도 뒤로 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올해 뭐 심지어 한 두 번 정도의 올해 연말에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한 번도 쉽지 않겠다라는 걸로 이제 김치국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전도표하고 시장의 수익률 곡선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원래 시장 예상은 굉장히 낮았다가 일단은 그 전방위적으로 갈라졌다가 최근 단기간은 조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동결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동결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 동결이라고 하면 뭐 적어도 5% 이상의 금리에서 동결이 되겠죠. 지금 뭐 4.75니까 한 번만 올려도 5%고 두 번 올리면 5.25고 세 번 올리면 5.5인데 이 5%가 넘는 시장 금리를 견뎌야 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올리는 것 자체가 허겁됐지만 이제는 버티는 거잖아요. 버티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다. 이게 기준금리 5점 몇 프로라는 게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고 뭐 투자 시기열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보시는 걸 거야. 2007, 8년 그때도 뭐 이 정도는 뭐 했습니다만 그때는 투자를 안 해가지고 체감을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시장의 뭐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5.25는 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 5.25를 찍고 뭐 인하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인하 기대감도 많이 줄어들어서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뭐 여기서 뭐 0.25, 뭐 3월 달에 멈추든 5월 달에 멈추든 6월 달에 멈추든 뭐 0.25 정도의 차이인데 어차피 뭐 제로에서 출발해서 4.75까지 온 마당에 여기서 뭐 0.25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뭐 크게 능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리가 0.5%였는데 0.5% 올리면 100% 올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4.75에서 0.25가 더 가고, 그러니까 5.25는 이미 계산했으니까 5.25에서 5.25가 한 번 더 가는 거는 몇 분의 1입니까? 7분의 1입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떨어지는 한계 그 체감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올리는 게 대수가 아니고 올리기 때문에 동결도 늦어지고 동결이 늦어지면 인하도 늦어지기 때문에 동결의 기간이 길어진다.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월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6월 달에 FOMC에서 뭐 그 금리를 또 올릴 거란 가능성은 뭐 7%가 안 됐는데 지금 뭐 거의 뭐 그 60% 정도를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5.25에서 한 단계 더 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증시는 크게 충격을 안 받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미 이미 뭐 다 젖어 있는데 비 좀 더 맞는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냐. 근데 문제는 옷이 젖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상황에 옷이 젖어 있으면 저체온증이 올 건데 그 전에 빨리 옷을 말리던가 뭐 술을 내야 될 텐데라고. 근데 지금 당장에 옷이 조금 더 젖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노랜딩이라는 게 증시라는 거는 잘 모르겠으면 주식시장은 잘 모르겠으면 최악의 상황을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 될지 하드 랜딩이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하드 랜딩이 된다고 보고 거기서 마차고 팔아놓잖아요. 그러다가 하드 랜딩이 되면 그냥 맞게 판 거고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오버했던 걸 이제 다시 사들이는 그런 건데 시장은 약간 그런 하드까지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롤랜딩이 된다면 이거는 소프트는 아니지만 하드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 악재는 아닌 거지.
악재는 아닌 거고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로도 뭐 꼭 이 이야기 때문이라도 아니지만 시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표현을 쓴 거겠습니다만 그리고 증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1월 CPI는 의외로 동결의 기간을 높여줄 수 있는 약간 끈적함을 보였다는 건데 이 끈적함이 보통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끈적하다고 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좀 없어서 그렇지 과거에도 인플레이션 순환이 있었잖아요. 볼 때 인플레이션이 이제 쭉 올라갔다가 안정되는 그 시기가 있다면 그 후반기쯤에 좀 끈끈해지는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보입니다. 교착이라고 하면 뭐 전년 대비나 전월 대비나 봤을 때 그냥 도찐객진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약간 교착 상태를 보이는 게 막판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11월, 11월 그 CPI 발표 나올 때마다 했던 말씀 드렸던 설명 중에 일단은 뭐 내려가고 있는 게 호재인데 또 다른 호재가 있다면 시장의 예상치에 굉장히 부합한다는 거죠. 이번에 헤드라인 좀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부합을 했고 지난달 거는 뭐 거의 유출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부합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상치를 자꾸 상회한다는 거는 시장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빠질 거야. 아니면은 하회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빠지고 있는데 이대로는 뭐 엄청 계속 인플레가 올 거야라고 겁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상치에 맞다는 거는 시장의 기대가 현실하고 거의 맞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물가 관련 지표가 발표됐을 때 얼마나 예상치를 상회하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유럽이죠. 이거 파란색은 유럽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유럽은 전쟁 때문이니까 전쟁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미국도 초반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높은 거였다가 지금 계속 내려와서 이게 조금 지난 건데 최근에는 거의 0점 몇 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치에 거의 맞다는 거야. 그러면 예상대로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높고 어느 정도 높고 좀 내려오는 속도가 늦더라도 예상처럼 내려온다면 다 시장이 계산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상하니까. 그죠? 근데 그 예상이 맞으니까. 근데 예상대로 안 되면 사람이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일단은 이렇게 되면 물가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놀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내려간다는 건 놀랄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 물가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악재로서의 폭발력은 계속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지금 그 PPI가 발표가 됐네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는데 지난달보다는 이제 6.2에서 내려갔는데 근데 예상이 됐던 게 얼마 전에 중국 PPI가 조금 반등을 좀 했었죠. 최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내려가고 있군요. 네, 그럼 이제 설명을 좀 이어가면 그래서 지금 끈적한 모습 나왔잖아요. PPI도 끈적한 모습 나왔잖아 금방. 이게 근데 따지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꼭 잡혀야 인플레이션 악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걸 신경 쓰지 않게 되면 그것도 악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보다 보면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해결돼서 해결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안 됐지만 해결된 거나 다름없는 거.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장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는 물가를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가 봤는지. 그죠? 그때도 물가 지표로 한 거 다 있었는데 발표되는 날짜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 다 폰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물가 지표가 나와도 안 보는 날이 곧 나올 텐데 그때도 물가가 지금 예전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끼치는 노이즈는 지금 이제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려되는 건 이제 하반기 때 좀 중국
이나 이런 데서 원자재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고 선진국 수요가 늘어나서 다시금 이제 고개를 좀 드는 것들은 그때는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데 또 이번엔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1월 고용 지표도 벤치마크가 바뀌었잖아요. CPI도 벤치마크가 바뀌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년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이제 매년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12월하고 1월하고 같은 연결된 달인데 벤치마크가 달라지니까 고지고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벤치마크가 이제 수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지금 새로운 벤치마크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바뀌기 전까지 발표됐던 물가지표의 물가 하락은 조금 과장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많이 끌고 내려왔던 게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화 관련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의 비중이 줄었으니까 많이 내린 거에 비중이 주니까 다시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좀 있다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주거비 비중이 늘었어요. 주거비 비중이 늘고 자동차 비중은 낮아졌기 때문에 주거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는 이제 한참 내렸다가 약간 고개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참 내렸던 그 자동차가 줄어들고 아직 안 내린 주거비 비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수치는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 물가가 변하느냐? 그건 아니죠. 측정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 실질적인 본질적인 물가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연결성 있는 지표들이 이제 이번 달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좀 나오게 되면 좀 크게 뭐 노이즈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찌됐든 물가는 좀 이렇게 노이즈가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고용 시장보다는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그 지금까지 금리 인하 사례를 좀 뒤져보면 고용 시장이 약해져서 뭐 금리 인하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오기 직전에는 대부분 실업률은 거의 뭐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근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이제 거의 이제 사실 경기 침체가 뭐 시작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래프로 보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오늘 뭐 댓글에서도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계신데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금리 인하한 케이스는 솔직히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또 경기 사이클 무관하게 금리를 빠르게 인하했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뭐 신용위기가 터졌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위기 같은 거죠. 신용위기, 유동성위기가 터졌을 때 아니면 뭐 코로나 때 아니면 이제 전쟁 같은 거 9.11 때문에 2001년에 금리 낮췄던 거 뭐 그런 거지. 실업률이 이렇게 이제 너무 내려와가지고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리자 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별로 좀 없고 그래서 고용은 뭐 사실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질문 주셨는데 뭐 이민법이라든가 타이틀 뭐 42 같은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해야지. 연준도 지금 파월이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용하고 임금의 연결고리가 그 물가의 연결고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때도 그 임금 상승률이 5%를 훨씬 좀 넘어가야 5%를 좀 그냥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확 넘어버려야 그게 이제 그 임금 상승이 또 수요 창출을 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또 자극하는 그 악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5% 근처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지금이 5.3인가 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가장 그 구인 욕구가 높은 데가 레저 접객이거든요. 왜겠습니까? 접객이 뭐 서빙 같은 건데 지금 외식 그 소비량이 전월 대비 7점 몇 %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테이블에 빈자리는 없고 서빙할 사람이 모자라니까. 이제 그 직종들이 임금 상승률을 그나마 5점 몇 %, 거의 6% 가까이 이끌고 있는데 다른 거는 5.14 정도입니다. 합치면 5.3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용되는 그 시기의 차이지. 이거 적격이나 이런 그 고용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임금이 물가를 자극할 거라고 보기에는 역사적인 그 레벨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다. 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 아직 5%대 초반이고 또 올라가는 그나마 이 5점 몇 프로라는 숫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일자리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임금 상승률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직종들은 대부분 저소득 적객 내저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임금을 끌어올릴 정도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저소득 그 일자리가 고소득이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용 시장을 보고 뭐 금리를 어쩌고 저쩌고 계속 올려야 된다, 낮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은 워낙 물가가 뭐 높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지금 계속 고집하는 거는 조금 오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